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 철학책 선정을 기념하는 두 번째 방송 제2부를 시작합니다. 자, 올해는 제2회이고요. 올해 선정작 가운데 하나인 김재인 교수님의 생각의 싸움이라는 요 책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올해 철학책에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룬 그런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좀 다른 방송과는 좀 다르게 네. 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그 책 읽는 분들이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차가 책의 내용의 얼개를 다 보여주는 그 뭐 얼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의 싸움을 보면은 다른 철학사 책하고는 좀 다른 그 첫 번째 얼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제1장, 그다음에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2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문제 영역을 다루고 있다면 1장은 철학의 시작과 끝이에요. 요런 방식의 철학사 컨셉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시작하면은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쉽게 상상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탈렉스, 아락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이른바 그리스 자연철학자,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는데, 자, 김재인 교수님이 보기에 철학의 탄생, 그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어, 철학의 시조? 네, 시조라고 하면 탈레스를 보통 꼽습니다. 뭐 공자도 아니고요. 뭐 또 누구가 있을까요? 뭐 네, 그 누구도 아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그 이슈입니다. 왜 서양 철학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 자체 이거의 그 시조를 탈레스라고 할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계급장 띄고, 그러니까 서로 말싸움, 즉 생각의 싸움을 한다. 이게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이제 책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텐데 탈레스는 신화적인 사고에서 그 이른바 보통의 사고, 이제 표현하기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행한 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이제 신화란 건 뭐냐면 신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가령 제우스가 뭐 어쩌다 했다 그러면 그 얘기 끝이에요. 번개가 외치냐? 제우스가 화났어 지금. 아니면 뭐 헤라랑 지금 싸우느라고 정신 없어. 네. 그럼 번개 친 이유, 그럼 제우스가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설명이 끝납니다. 더 물어볼 수가 없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런 신화적인 어떤 그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니라 보통 명사를 썼어요. 물, 뭐 이런 거요.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반박할 여지를 이제 준 겁니다. 야, 물에서 불이 어떻게 나와? 그래서 우리 당장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허용케 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당장 제자뻘되는 아낙시만드로스가 바로 그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이 물에서 그 상극인 불 같은 거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근원은 그런 게 아니다. 선생님 틀렸어요. 잘못했어. 이렇게 되니까 한번 반박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계급장 띄고 맞짱 뜨는 겁니다. 대신 주먹질이 아니라 어떤 논리, 뭐 이성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용어로 부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결하는 게 생각의 싸움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다른 시대나 영역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런 분이 있나? 누가? 뭐 아주 뒤에는 있겠죠. 근데 그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탈레스다. 저는 그 지점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비판 정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물음의 방식은 꼭 철학뿐 아니라 다른 모든 어떤 비판성, 가령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통용되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 그걸 이제 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계급장 뛰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서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방식의 태도, 즉 싸울 수 있어야 네.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철학의 출발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이면서도 근데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로 봤다, 불로 봤다, 무슨 뭐 무한자로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시작이 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좀 맞는 말만 해요. 네. 그 철학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레스는 물로 봤고 누구는 뭐 앞에 이런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뭘 했느냐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이 일어났다. 그렇죠. 네, 이 지점에서 보면은 탈레스 이전에는 그러한 방식의 말을 주고받았던 생각을 열었던 사람들이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자, 시작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철학사하고 같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더 이제 리얼하게 표현해 주셨다면 이 생각의 싸움의 독특한 점은 1장의 2절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철학이 이른 곳 니체. 그러면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순간과 장면이 있다면 그게 니체라고 생각한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그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엔 낯설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철학의 시작이 이제 그 묻고 따지고 생각의 싸움을 이제 펼친다. 이거에 있었다면 철학이 그럼 묻고 따지고 싸우고 생각의 싸움을 펼치고 하는 걸 다 했으면 거기 끝이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그렇긴 한데 다 헤집어서 아, 온갖 것들을 다 묻고 따지고 했으면,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답을 내놨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물을 수 있는 것에 끝까지 물었다면 저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보다 이제 뒤에 태어나거나 활동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니체만큼 그럼 묻고 따지고 했느냐,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질문의 끝을 이렇게 본 사람이 니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진짜 격찬 중에 격찬인데요. 죽었는데요. 못 들어 이 격찬. 네. 그러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전 시대의 철학사를 다 통틀어서 그 바라보는 지평에서 니체에쯤 오면 이제 인간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 건 없고 이미 니체쯤 오면은 인간이 물어볼 만한 것들은 다 물어봤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사실, 이제 철학에서 사실 그러면 실제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다른 한편에 권리 또는 원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방식 이것들을 소진했다.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니체 때 인공지능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못 묻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니체가 이 인공지능 안 물어봤다, 안 따져봤다 이렇게 반박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묻고 말고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과 관련해서 뭐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빚는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 자리에 오른다. 뭐 등등 이제 많은 얘기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어질 수 있는데, 니체는 이제 바로 그 끝단에 인공지능을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을 좀 더 밀고 가면 결국 니체가 한 번쯤 물었던 그 질문과 맞닥뜨리고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가능한 물음들을 자기 조건 내에서, 그리고 이제 어찌 보자면 한 2, 300년 후에 인간들이 그 맞닥뜨리게 될 중요한 문제들을 물었다. 이런 형태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철학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궁극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니체쯤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미 충분히 네. 던져졌다. 이런 의미 정도로. 네네, 그렇게 보면 네. 네, 훨씬 낫습니다. 네.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새로운 질문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궁극의 차원에서 본다면 철학의 수준이 이 정도면 거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네. 이런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랄까요? 물을 때, 어떤 걸 물을 때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의미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진짜 근데 어려운 문제죠. 들레즈, 제가 이제 전공했던 들레즈는 니체를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자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첫 페이지에서 그 문제를 이제 그 부분을 평가합니다. 니체야말로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끝까지 물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니체가 들레즈, 저도 이제 둘 다 좋아하지만 들레즈의 평가를 저는 그대로 이어받고 싶습니다. 네. 그 석사랑 박사를 니체랑 들레즈로 했던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김재인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회가 가장 정점에 올랐던 대표적인 철학자로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묻는 어떤 어떤 질문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제 그 물음의 폭과 범위, 이런 것들은 다른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을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책에 적은 많은 철학자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배운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탁월함에 있어서 어떤 분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책에 왜 들레즈가 없냐? 네가 그렇게 제일 많이 공부했다는 왜 없냐? 모든 게 들레즈적인 어떤 관점, 이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그 들레지안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저죠. 나는 나, 저자는 저자. 어떤 점에서? 들레즈한테 너무 많이 배웠죠. 근데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포착되는 어떤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 들레즈가 주로 사용한 프랑스어,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범위죠. 그 범위하고 제가 지금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좀 다르고, 그 다른 부분을 제가 좀 해석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걸 점점 이제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들레즈가 한국에 와서 철학한다고 해서 김재인 교수님하고 똑같은 철학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들레즈를 통해서 철학적 사유를 많이 배웠으나 들레즈와 같은 철학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르게 철학하는 또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의 김재인이 있을 뿐인 거겠죠. 네네. 이 책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이 책도 그렇고요. 이 책은 이제 서양 철학사를 제 방식으로 정리한 쪽에 해당한다면, 뉴노말의 철학 같은 책은 서양 근대가 갖고 있는 한계하고 대결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근대에는 당연히 들레즈나 니체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그분들이 그래도 그 서양 근대의 한계를 깨달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양 철학자들보다는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좀 튀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상 전반에 대한 어떤 거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확보하고 있다, 또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작업에 이제 자꾸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제 작업에서 자꾸 이렇게 좀 자각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은 그러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한편으로는 철학사에 입문하기 위한 그 교재, 네,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훈련을 하는 하나의 그 입문 훈련서이라고 한다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펼치는 이야기는 뉴노멀의 철학과 같은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읽으려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교재로 해서 그 수업도 해보고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 서양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선의해가 있지 않으면 그 쉽게 읽을 수 없는 책인데 그런 책을 읽기 위해서는 또 이 책을 통해서 미리 네, 또 네.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이 둘레즈보단 쉬워요. 니노마리 철학이. 아, 그건 당연하죠. 둘레즈는 더 생략적이고 압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버릇을 배웠던 걸 이제 남주지 못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딴의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걸 이렇게 참조하면 따라갈 수 있다, 그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빨리 뭔가를 그 어떤 무게감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야 될 시점도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어떤 위기를 맞이해서 이걸 빨리 한번 정리하고 누군가 정리하고 가야 되고, 그래야 이제 후속 작업 같은 게 이제 이어질 수 있고 한 어떤 그런 절박함이, 그렇게 좀 생략적이고 많은 부분이 좀 뭔가 설명이 부족한 듯한 그런 작업을 섣부르지만 내놓게 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둘레즈가 1992년에 타계 95년에 95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둘레즈 철학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둘레즈가 마주했던 현실이 아니거든요. 네, 많이 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더군다나 한국이라고 하는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클 테고 왜냐하면 프랑스인으로서 겪는 것과 또 한국인으로서 겪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동일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뉴노멀의 철학은 요 책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정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책을 이제 20쪽, 21쪽을 여러분들이 딱 펼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데 자, 제 1장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다면 2장, 3장, 4장의 제목이 재밌어요. 어려운 단어를 별로 안 쓰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 단어의 새로운 철학적 개념화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장은 알매 싸움, 그 다음에 3장은 있음의 싸움, 그 다음에 4장은 삶의 싸움. 근데 삶의 싸움이라는 표현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사실 아니죠. 그렇죠. 네, 삶의 싸움? 뭔가 이렇게 문제 영역을 새롭게 재설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판을 짠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구도라든가 어떤 기획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분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묶음은 제가 했는데 사실은 편집자가 많이 그 아이디어를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존재론, 인식론, 뭐 윤리학, 뭐 형이사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보통의 철학의 어떤 그 영역, 연구 영역, 이거에 대한 그 분류 방식이 있다면 그 너무 좀 식상하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이 인식론 그런 그 말부터 설명을 해야 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 편집자가 다행히 이런 그 분류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줬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책의 그 서술에서 철학사라고 이제 제가 일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순서가 철학사의 순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로 이제 묶은 거죠. 앓을 둘러싸고 이제 벌리는 싸움, 있음, 그러니까 있는 것들 이런 걸 둘러싸고 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걸 둘러싸고 이 묶음을 좀 다른 방식으로 그 펼쳐봤고요.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최대한 그 시간 순서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편집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진짜. 그 어쨌든 간에 그 편집자가 이런 방식의 제안을 했을 때 김재인 교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 말았나? 근데 인식론, 존재론, 뭐 무슨 윤리학, 형이상 이런 식의 그 표현을 해버리면 그 말 자체를 설명하느라고 엄청 많이 그렇죠. 애써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암과 있음과 삶이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아, 이게 어떤 이슈구나 이게.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제가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이 목차를 사실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말 표현을 씀으로써 뭔가 재배치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편집자가 제안했지만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받아들이신 건데 사실 이게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암, 인식론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말은 막연하긴 해요, 사실. 네. 막연하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은 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알고 모르고 그렇죠. 다 알죠. 네. 이거 제대로 아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 맞는 거야? 이런 방식의 한국식 그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하고 연결도 잘 되고.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얘기들이에요. 술자리에서. 근데 술 취하고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죠. 재미도 없고 재수도 없다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말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대단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쉽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영어로 도로 표지판이 있던 도로를 지나가는 것하고 우리말 도로 표지판이 있는 도로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2장 알매 싸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기준이 특별한 게 있지 않았다. 내가 공부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결국은 보통 다른 철학자분들이 소개하는 것하고 같은 지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알매 싸움 부분에서 이 독자분들이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읽으면 더 좋을지 일종의 팁을 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철학사의 서술은 그 약간 싸움이 이제 벌어질 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승자처럼 묘사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칸트는 데카르트랑 흉을 종합해가지고 극복했다. 그래서 칸트 생각은 데카르트를 이겼고 흉을 이겼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철학사가 진술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철학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과학은 그래요. 과학은 일시적으로 논쟁이 있고 뭐 다툼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최근래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접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 이미 부정된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부정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다시 살피려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의 작업이지 과학의 어떤 본연의 작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학은 좀 달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 뭐 얼마 될까요? 뭐 한 제대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한 6, 70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짧은 기간에 어떤 게 의미 있고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20대 초반에 글을 쓴 경우도 있고 휴메의 이 엄청난 세 권의 책은 20대 초반에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연령대에서 세계와 또 인생과 맞부딪힌 그 경험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를 걸고 내놓은 어떤 결과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누적적인 반면에 철학은 마치 그 혜성처럼 일회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활동했던 철학자들의 사상을 책을 통해서 읽었다고 해서 뭐 다 이해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본령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론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뒤에온 놈이 앞에 있던 그 자들을 극복하고 이겼다. 이런 관점을 좀 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 그러니까 뭐 알미 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류 없이 알 수 있고 뭐 제대로 안다는 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성립하고 등등 되게 많은 질문들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주장한 내용들은 극복의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경쟁의 관계고 오늘날도 그 좀 평등한 주장들로 우리가 수용하는 게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철학자들의 저서 목록으로 국한될 수 없다는 거죠. 과학과 다른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라이벌들이네요. 이 모든 다 사람들이. 별들입니다. 네. 별들이고 어느 별이 더 뛰어난지는 우리가 읽는 내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16세기 철학자지만 20세기에 와서도 데카르트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네. 또 특히 이제 많이 최근에 회자되었던 게 또 스피노자, 그렇죠. 들레즈에 의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죽지 않는 별들이네요. 그렇죠. 마치 이제 그 문학의 고전 그 작품들을 산출한 그분들하고 비슷해요. 뭐 괴테하고 뭐 호메로스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좀 원용을 한다면 이 철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정점에 이른 하나의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높이가 같은 똑같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높다라기보다도 그때그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별이 더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이런 시야에서 이 철학사 속에 구성되어 있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망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아마 등급과 이 별의 밝기 있죠. 이런 것들이 좀씩 변하겠죠. 변하는 거는 어디서 보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별자리를 그리는 거죠. 얘랑 이어서 나의 별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셀렉트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거기에 뭐가 있다기보다는 네. 해석하는 나.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때도 그 철학사의 그 생존연대, 철학자들의 생존연대를 이제 따라서 배치를 했지만 그렇게 읽지 말고 하나의 생각 자체로 보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장면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장으로 넘어가 보죠. 뭐 사실 제일 어려워요. 있음 뭐 동양 철학을 한 제 입장에서도 있음이라는 우리말 자체도 어렵고 한자어도 어렵고 서양어로 말하면 존재. 자,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아마 철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맞닥뜨릴 때마다 이 머리를 쥐어뜯는 부분인데 어떤 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논문 자격 시험이란 걸
치릅니다. 이제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7과목인가를 이제 패스해야 됐어요. 모든 과목을 다 패스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 뭐 가령 인식론, 그 형이상학과 존재론, 과학 철학, 윤리학, 사회 철학, 그 언어 철학, 과학 철학 이런 이제 분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분야들 중에 결국 이 통과 못 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장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 존재론과 형이상학이라는 요 대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위 논문, 박사 논문 못 쓴다니까 통과를 못 해가지고 수십 번 봐도. 그래서 이제 편법이지만 어쨌건 대학에서는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몇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출구를 마련하긴 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철학 박사 직전에 있는 분들도 넘기 힘든 어떤 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독자께서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는 부분만 읽으세요. 대신 조금 되풀이해서 읽으시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책은 자기 문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면한 문제를 누군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라고 보셔야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철학자가 그 순간 나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과 자기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 가령 제가 이제 여기 열거한 이런 15, 6명의 철학자가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겪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지라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어떤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활용하는 게 그게 현명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무슨 개념을 썼는지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을 그런 이유로 공부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좀 이렇게 그 덧나간 질문인데 보통 이제 20세기에 그 철학자들 가운데서 존재의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물었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빼놓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하이데거잖아요. 네. 그 하이데거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이데거 철학 제가 이제 더 깊게 공부하고 이야기 드리는 게 옳겠으나 그래도 대학원 다닐 때까지 이제 배웠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종종 읽었던 이제 해석 논문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철학에는 분명히 그 나치즘과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도한 입장인 건 맞아요. 근데 굳이 인생 짧은데 뭐 거기까지 읽을 시간 있을까? 싶은 거예요. 다른 훌륭한 많은 철학자들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관심이 있으시는 엄청 분들이 많죠. 있을 텐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또 이 철학자로서의 자기 판단, 소신,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아쉽게도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간다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요 지금 독일에서 이제 교수 그 뭐라 그러죠? 그 임용할 때 하이데거 쪽은 아예 없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의 실제 그 행적, 역사적인 행적, 현실적인 어떤 활동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는 거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요. 독일 학교에서는 거의 뭐 하이데거를 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임 하이데거 전공 교수를 안 뽑는 방식으로. 예, 말하자면 그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죠. 독일에선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정보는 또 처음. 저도 최근에 네, 그 접하는 독일 거라서. 교수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분 통해서 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단 그 아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철학책이 기본적으로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읽다가 어려우니까 포기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라 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엔 어렵지만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그 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과거에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읽히게 된다. 사실 철학책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다른 책들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다. 껌이죠. 네. 네. 그 부분들을 저도 이제 그 종종 써먹는 얘기지만 저는 제가 철학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보고서를 이만큼 싸놓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물론 자료의 양, 정보의 양은 엄청나죠. 하지만 그걸 요약하는데 들어가는 페이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약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철학책 읽을 줄 알면 못 읽을 글로 됐는데 못 읽을 그런 부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빡세게 이 생각을 고생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종류의 텍스트 그 결과물들이 이제 철학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지간한 책들은 그냥 뭐 술술 읽히죠. 네. 이 머리 쓰는 방법을 가장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 공부를 하면 다른 책들이 쉬워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엄청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철학, 그러니까 책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이거 기구 아니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약도 쉽고, 네. 핵심을 이렇게 간파해서 그걸 갖고 논하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이제 다른 분야의 철학 제 전공이 아닌 조금 이제 인접 분야의 그 학술 대회나 무슨 세미나 이런 자리에 가면 꼭 질문을 하는데 그 발표자가 제일 당혹할 만한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에 등장하면 이제 긴장해요, 일단.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제가 처음 듣는 낯선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게 핵심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그 어긋나는 이게 잘 말이 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얘기하면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활발해지죠. 이게 이제 철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훈련한 어떤 결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 와이프도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이 직장에서 말빨로 당해낼 사람이 없답니다. 그 어떻게 해요? 지금 철학과 막 계속 없어지고 그러게 말해요. 중요한 모대학에서 또 폐과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요. 자, 사장에 오면은 조금 이제 친근한 단어.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어잖아요. 삶. 근데 사실 우리가 수입할 때 들어왔던 그 서양 철학의 철학 분과 영역에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은 이게 없어요. 정치학, 윤리학, 보통 이제 이런 학문에서 다루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편집자가 제안한 거지만 되게 창발적인 것 같아요. 네, 윤리하고 정치가 결코 나눌 수 없이 같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되고, 그쵸. 네. 자, 요 부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삶에 관한 얘기가 사실 가장 쉬운 얘기로 하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렵기도 한 거잖아요. 네. 자,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답하지 않으면 그 철학이라고 하기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니체가 이제 의미와 가치 문제를 가장 잘 끝까지 다뤘다. 결국 삶의 의미와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외면한다면 뭐 그런 철학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외면한다면 철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뭐 과학 철학, 언어 철학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그런 그 이제 학자가 있다면 별로 좀 높게 사주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 문제를 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그래요. 하이데거에게는 이 삶의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윤리학과 정치학 이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묘하게 생략돼 있어요. 뭐 아니라고 이제 그 전공자들은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룬 이
다섯 명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피노자, 밀, 푸코 이런 사람들이 다뤘던 방식으로 자기 행동의 문제를 다루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다른 주제를 다룬 제가 소개한 그분들 역시 대부분 이 삶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자기 삶이 뭔가 위태로워질 때 한번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용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같은 걸 얻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아마 이 독자분들이 이제 책을 펼쳐서 보시면 그게 쉽게 눈에 띄게 될 텐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을 들여다 봐야지만 속의 내용이 가늠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여기는 삶의 문제니까 제목만 봐도 조금 좀 이런 얘기 아닐까? 네, 마치 격언처럼 들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두 가지 좀 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 해봐야 할 수 있다. 이건 그 말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적 지향과 직결되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요약 안 된다면서 간단하게 아니 그래도 이제 팁을 어, 해봐야 할 수 있다. 우리가요 이제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용기를 짜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행동을 실제 해보지 않으면 막상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과 관련된 또 이제 다른 말로 실천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일들은 작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반복해야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이제 많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이 지성적인, 이성적인, 감정적인 이런 판단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어떤 힘이 이제 습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인데요. 제2의 본성이다. 제2의 천성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건 아니지만 타고난 거를 대체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간 이제 과거 시간 동안 해온 노력의 결과로 나한테 쌓인 그 습관, 그거야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할 때 그 대상이지, 다른 걸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봐야 할 수 있다라는 말엔 여러 뜻이 있지만, 뭘 잘하고 싶으면 그 일을, 작은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해보는 거 말고는 그걸 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너무 얘기가 설명이 길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어떤 게 좋다 하는 걸 알면서도 사실 상황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런 내용하고도 이게 관련된 문장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는 이제 뭐 예는 많은데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 내부 고발자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조직의 그 어떤 그 비리, 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그걸 처음 외부에 알릴 때.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되게 힘들었고 그렇지만 그럼 이제 더 시달리죠. 나중에는 이 압박이 더 크게 와도 그걸 더 잘 해내요. 막 이렇게 이겨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이 그다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치, 이게 이제 사실은 기능과 관련된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고서는 계속 연습을 해봐야 숙달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랄까요? 아니면 인간다움, 뭐 훌륭함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그런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이 표현 자체가 지금 김재인 교수님이 이렇게 야, 요거 참 괜찮은 멋진 얘기네라고 하는 것을 콕콕 집어서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반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이건 뭐 짧게.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바로 듣자마자 아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다. 바로 느낌이 오실 텐데 괴팍한 자라도 억압하지 말라. 네. 요거는 분명히 자유랑 관련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이게 자유론이라는 책, On Liberty라는 책에 언급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저도 네. 이제 거의 본방 사수인데요. 이상하다,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어떤 의미의 자의적이냐면 다수결이에요, 대부분. 정상은 다수가 항상 정상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이제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그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노예제라든지 이제 여성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최근까지 유지됐어요. 미국만 해도 1960년대까지 그 노예는 아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 굉장히 심했고요. 서양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여성 참정권이 늦게 허용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돌아보면 비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판단되는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요지는 그렇게 튀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성과를 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다르다, 괴팍하다라는 이유로 억압받았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인류를 그 성장시키는 원동력의 상당 부분은 바로 그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는 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유용하다라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가치까지 미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실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명분까지 얻고 있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괴팍하다라고 하는 게 성질 들어온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뭐 성질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팁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금방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체적인 그 팁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김재인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철학책 선정도서인 생각의 싸움의 저자 김재인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그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부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민들이 선정한 그런 철학책에 이제 선정됐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회에는요. 세 번째 선정 도서인 김만권 교수님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 정치 철학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한 이 올해의 철학책이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한국 사회에서 철학자와 시민이 만나고 소통하는데 더 커다란 역할을 해 나간다면 이 방송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